이번 시간에는 총수요, 총공급 모델이라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부는 단기 경기 변동에 관한 파트인데 33장과 44장은 이 아까 말씀드린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묶여 있고 33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커브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연관성이 있는 33장과 34장에 대한 복습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학은 장기 경제 성장과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분야라는 데피니션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릴 컨셉으로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나는 장단기 균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이 우향하는 이유 3가지,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이유 4가지,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장기와 단기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인 이유와 이 수직인 점을 나타내는 자연 산출량, 완전 고용 산출량, 그리고 잠재 산출량의 의미, 그 다음에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와 이유 3가지, 그리고 이 자체를 이동시키는 이유 5가지. 이렇게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34장에 해당하는 유동성 선호 이론을 통해서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승수효과, 그리고 특별히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쳐지지 않아도 침체 시나 호황기에 그 균형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인 자동 안정화 장치, 이렇게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리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리뷰의 컨셉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경기 변동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경기 변동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일어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후로 가장 큰 경기 침체였지만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래프를 미국 GDP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대부분의 거시경제 수량 변수들,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웠던 GDP, 실업, 소득, 투자, 그 다음에 수출, 생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패턴을 갖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GDP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경기 변동, 거기에 키 팩터는 다 GDP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죠. 이렇게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GDP가 어떻게 바뀌냐를 가지고 나머지도 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실업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는 이렇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복습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머리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꺼내 쓰시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웠던 지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남한테 설명할 때도 훨씬 더 쉬운 도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몇 가지라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위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데피니션이 나오는데요. 이는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라는 것이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던 고전학파의 두 가지 가정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전학파의 이분법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가정은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는 내내 사용했던 가정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들을 버리지 않고 실질 변수인 실질 GDP와 명목 변수인 CPI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Y축, 그 다음에 이게 X축에 해당하고 있죠. 이것을 그래서 사실 뭐 거시경제학에서 총수요 총공급 오형이 제일 중요하다던데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프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나중에 계속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 형태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각 총수요 곡선의 데피니션과 총공급 곡선의 데피니션도 반드시 외워야겠죠. 일단 고정된 물가 수준에서 그 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 곡선이며 총공급 곡선은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 판매하려는 재화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 곡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 수준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 얼마만큼 수요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각각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고 이는 명목 변수인 물가 수준과 실질 변수인 산출량 평면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부분이 이렇게 각각의 쉐이프는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개별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과 다르다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도 제가 한번 내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각이 어떻게 도출되는 거에 대한 로직이 33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항등식은 항상 나오죠. 제일 중요한 항등식이고 여기에 따라서 G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왜냐? G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그랬을 때 각각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이 물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난다. 두 번째,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해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 이것은 34장에서도 배웠죠. 34장에서 유동성 선호이론과 이자율의 결정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이거 한번 환기를 시켜보시고요. 환율과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여기까지는 앞에서 34장과 연관시켜서 설명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됐죠? 개방경제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죠.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 이 순수출이 늘어난다. 즉 물가가 떨어졌더니 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 세 가지 정부 지출 고정, 이 순수출은 증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떨어졌더니 Y가 올랐다. 사실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개방경제. 이거는
유동성 선언이다. 이것도 사실 뭐 물가라든지 화폐, 인플레이션과 화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오직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시험 대비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P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공부를 했죠. 근데 이거는 이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건 모델 밖의 요인들이잖아요. 외생 변수가 변했을 때, 어떤 외생 변수가 변했을 때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보세요. 이 세금의 인하 이런 건 뭐예요? 정부가 밖에서 결정하는 거죠. 어떤 전망, 통화량 증가 이런 거 중앙은행의 정책이죠. 뭐 정부 지출의 변화, 그죠? 그것도 외생 변수죠.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도 외생 변수죠. 뭐 해외의 경기 침체 현재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AD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요인이다. 근데 어차피 보려면 C라든지 I라든지 G라든지 NX라든지 각각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구성 요소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공급 곡선으로 넘어가 보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수직이었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장기적인 실질 GDP는 사실 그 경제가 보이면 포텐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이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의 이분법과 화폐 중립성을 받아들인 것의 표현인 거죠. 왜냐? 우리가 물가와 명목에서 물가와 실질인 GDP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명목 자체가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직이다. 그죠? 장기는 다시 말하면 고전학파의 가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오히려 이 개념이에요. 자연 산출량 또는 잠재적 산출량, 완전고용 산출량, 자연 산출량이라고 불리는 이 자연은 뭐와 같다고요?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모두가 고용된 사람 상태에서 생산되는 산출량. 그래서 여기서의 이 장기 총공급 제일 중요한 건 수직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고전학파의 가정을 그대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것이다. 세 번째, 자연 산출량의 의미와 자연 실업률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장기 총공급 곡선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그 모양을 도출한 다음에 항상 하는 건 곡선을 실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건 뭐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25장에서 배웠던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바뀌면 이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겠죠. 즉, 자연 산출량, 그 경제가 자연스럽게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 산출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총수요 곡선 배웠죠? 그 다음에 장기 총 공급 곡선 배웠어요. 이 점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꾸준히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를 우리가 이 총수요 곡선과 장기 총 공급 곡선의 이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미국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GDP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가도 끊임없이 상승해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0년 전에 40년 전에 짜장면이 300원이었다가 30년 전에 1,000원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물가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GDP도 꾸준히 상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ADS 커브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모형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를 배웠으니까 단기에 대해서 다루겠죠? 우리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항상 그랬듯이 물가가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항상 설명이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각각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쓸 내용은 ADAS 커브를 그래프를 그려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장기적으로 많이 쓰일 거지만 각각의 이론들, 우리가 문장으로 배운 이론들을 이해해서 거기서의 차이나 공통점을 뽑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금 경직성 이론은 물가가 바뀌어도 내가 그만큼 빨리 임금 조정할 수 없어서, 가격 경직성 이론은 물가가 바뀌었는데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빨리 조정할 수 없어서, 착각 이론은 물가가 바뀌었는데 내 것만 바뀌었다고 착각을 해서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 때 생산량이 올라가는 쉐이프가 도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교과서로 꼭 보충 학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은 실제 물가랑 예상하는 물가가 달라지면 단기 산출량이 장기 산출량을 벗어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수식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죠. 공급량은 자연 산출량에서 어떤 디비에이션 된 파트인데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장기에서는 어때요? 이게 사라지면서 지금의 산출량이 자연 산출량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 물가 수준과 예상 물가 수준이 다르면 이 A는 0보다 크죠. 다르면 여기서 그거보다 작아지거나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 물가 수준이 예상 물가 수준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니까 산출물의 공급량은 자연 산출량보다 작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연 산출량이라고 하면 실제 물가 수준이 예상 물가 수준이 작으면 여기보다 작아지는 우원천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 물가 수준이 커질 때, 작아질 때 이 산출물의 공급량과 자연 산출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도출을 해보시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3장과 34장, 35장 다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의 곡선이 어떻게 쉐이프를 가지고 있고 그 백그라운드 로직이 뭐고 각각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시험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이 세 가지 이론을 살펴봤죠.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주시고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뭐와 같아요?
일단 이 네 가지는 어디랑 동일하죠? 장기 총공급 곡선이 를 이동시키는 용과 동일하죠. 여긴데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상 물가 수준이 바뀌는 것 자체가 이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예상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단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 단기 총공급 곡선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위에서 봤듯이 물가, 그죠?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상, 물가의 예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만약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진짜로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도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균형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모든 이 세 가지 곡선이 만나는 거 보시면 이 균형점은 어때요?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이 만나면서 장기 총공급 곡선까지 일치하는 점에서 만나는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을 한다던가 총공급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 경우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시 장기적으로는 이 자연 산출량으로 수렴하는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부분을 한번 독출해보면 연습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출발점은 여기지만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거나 단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더라도 조정 과정을 통해서 다시 A라든지 아니면 더 낮은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더 높은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다시 녹색선과 만나되 물가만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4장은 뭐예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펼치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펼친 재정정책이 총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쳐요. 즉, 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까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몇 가지? 네 가지 살펴봤죠.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잘 살펴보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세금, 그죠? 정부 지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여기서 왜 이 총공급곡선 얘기는 안 할까요? 일단 장기 총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펀더멘탈한 네 가지였죠. 그죠? 이 네 가지 자체는 사실상 어떤 거였어요? 우리 앞에 25장 복습해보면 네 가지 영향을 미친 정부 정책에 8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저축을 장려한다든지 아니면 R&D 투자를 열심히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것은 이 네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거는 이 경제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여러 장기적인 투자고, 이 12부의 제목이 뭐예요?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총수요 곡선인 거죠. 항상 공부하실 때 제목과 그 챕터의 구성, 모든 걸 다 같이 머리에 구조를 짜고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서 이 정부 정책이 이 A, D 커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일단 미국에서는 이자율 효과가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반쯤하고 넘어갔던 부분, 이 화폐 수요와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뭐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이다. 그래서 이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은 우리가 케인즈는 사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거시경제학의 창시자죠. 이 케인즈는 주장했던 건 이자율과 이 화폐 수요 공급의 관계를 설명한 건데 일단 이 유동성 선호 이론을 구성한 요소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과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다 갖고 있고 어디서 발생하느냐? 화폐 시장에서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각각의 요소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화폐의 공급은 어떻게 일어나요?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이 그래프, 여기가 통화량, 화폐량, 여기가 이자율이라고 했을 때 수직. 왜냐? 이건 내 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다면 또 화폐 수요의 곡선의 쉐이프를 도출해야겠죠. 어떻게 도출했어요? 항상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로지컬리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화폐를 수요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화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없죠. 내가 돈을 50달러는 가지고 다니고 50달러는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율이 1%였을 때 이자율이 10%로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난 최소한만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 90달러는 은행에 넣어놓는 게 이득이겠죠. 여기선 제가 어떤 경우를 설명했어요? 이자율이 오르면 내가 가지고 다니려는 화폐를 줄이겠죠. 이렇게 두 개는 역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자는 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자율에 대해서 역의 관계에 있는 우하향하는 화폐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보이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자율과 통화량 평면에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화폐의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화폐의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 유동성 선호 이론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AS 곡선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폐를 왜 가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물건과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죠. 근데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동일한 이자율에 대해서라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화폐를 더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죠. 이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죠. 화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죠.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투자는 어떻게 돼요? 투자가 감소하겠죠. 내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더 비싼 돈을 내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죠. 자동차나 집을 못 사겠죠. 그래서 Y가 감소하게 돼요. 봐요.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랬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도 화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것은 다시 재화 서비스를 감소시키는 이
네 가지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인해서 이 화폐 시장과 총수요 곡선의 연결고리를 배웠어요. 여기서 다시 이자율 효과를 잘 살펴보세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된다. 이자율 효과죠. 요거를 보면 우리가 이자율 효과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반쪽 드렸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이자율 효과랑 같이 연관해서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번 챕터의 제목이 뭐라고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죠. 우리는 유동성 선호 이론을 이거를 공부하려고 배운 거예요. 통화량을 늘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됐어요? 투자와 소비가 늘어났죠. 그러면 어때요? 동일한 물가에서 여기서 바뀐 건 통화량이에요. 그죠? 물가는 고정되어 있어요. Y가 증가하는 건 뭐예요?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죠. 아까 앞에는 뭐였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출발점 자체가 물가를 바꾸는 거예요. 이 물가는 모델 안에 있는 내생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총수요 곡선 상의 이동을 유발했죠. 네, 다음 거는 뭐라고요? 통화정책이 바뀐 점은 이 총수요 곡선과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효과를 유발하죠. 즉, 우리 제목대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패키지를 볼 수 있겠죠. 중앙은행의 정책적 툴은 통화량과 기준금리인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 방금 봤죠? 이거랑 세트로 가는 게 기준금리 인하시키면 어떻게 돼요?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도 세트죠? 그러면 어때요?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쉽죠?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데 이건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A, D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서 경기 침체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걸 유동성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약속,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 아니면 양쪽 하나는 뭐라고요? 공개시장 조장을 대규모로 하는 이러한 대안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죠. 이 부분도 사실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통화정책을 배웠으니까 재정정책이 나오겠죠.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 툴이 있는데 정부 지출과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성장. 이거는 뭐라고? 단기 경기 변동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정책.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로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의 효과를 승수 효과. 200억 달러 쓴 것보다 크다. 밀어내기 효과는 200달러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보면 승수 효과는 뭐예요? 그림으로 보면 내가 쓴 것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왜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냐면 한기 소비 성향이기 때문에 한기 소비 성향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돈 중 얼마를 더 쓸 건가? 그죠?
승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배웠죠?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정부가 돈을 쓰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이거에 한계 소비 성향만큼 쓰고 옆집 사람이 그걸 또 받아서 또 쓰고 이렇게 되면 승수 자체는 뭐예요? 원래 쓴 돈 곱하기 이거의 합 뭐예요? 1 빼기 NPC 그죠? 분의 1 이게 승수인데 봐봐요.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이거 4고 이게 2죠? 크면 내 번만큼 다 써버리니까 이 승수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101로 그러니까 NPC가 1이면 뭐예요? 번만큼 다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게 재난지원금을 8월까지 다 써라 라고 한 게 이 NPC를 1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승수효과란 이 최초의 정부 지출이 얼마나 큰 폭으로 확대되는지 보여주는 개념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확대 재정 정책을 긍정하는 이펙트고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죠. 이 동일한 내용이 나왔으면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걸로 백해서 한번 밀어내기 효과 어디서 나왔었는데 재정 적자를 펼쳤을 때 민간 저축이 투자보다 줄어드는 거 배웠었죠. 이것도 비교해서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테니까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시작 자체는 뭐예요? 정부가 지출 늘렸어요.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을 번 사람들이 어때요? 늘어나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이자가 오르죠. 이자가 오르면 항상 어떻게 돼요? 투자와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다시 땡겨오죠. 사실 200억 달러를 썼지만 이자율 효과 때문에 이게 다시 감소하는 밀어내지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돈 쓴 거보다는 Y의 증가가 산출량의 증가분이 크지 않다. 고 하는 현상을 다시 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컨텍스트에서 사용된 밀어내기 효과의 공통점을 한번 뽑아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그죠? 통화정책의 툴은 통화량과 이자율, 그죠? 정부의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툴에는 뭐가 있어요? 정부 지출과 세금.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총 수요를 늘려야겠죠. 총 수요를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보면 통화량을 늘려야 돼요. 이자율은 떨어뜨려야 돼요. 정부 지출은 올려야 돼요. 세금은 깎아야 돼요. 이러한 정책적인 패키지가 나오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요거는 하고 있고 요것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함부로 못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다 G를 굉장히 매년 다 썼죠. G 빼기 T. 번 거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정부의 유일한 수입원인 텍스를 깎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깎아둘 수 있겠죠?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하지만 주 세원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한 번 깎으면 올리는데 조세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쓰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봐봐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게 뭐라고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이 방향성을 같이 외우셔야겠죠. 자, 여기서 나왔던 게 유동성 선호이론, 여기서는 상승효과와 밀어내기 효과. 세금은 사실상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여기서 유일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건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 영구적인가에 따라서 AD 커브가 움직이는 폭이 바뀌겠죠. 이게 영구적일 때, 소득세가 영구적으로 오를 때,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세 인상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일 때 AD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폭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놨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개념은 자동 안정화 정치인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단기 변동을 해결하라는 정책과 달라요.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침체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막 재난지원금을 더 드릴게요 라고 막 새로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실업률이 저절로 Y가 떨어지면 아까 배웠죠. 경기 변동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실업이 늘어나. 그러면 실업 청구가 늘어나겠죠. 실업급여가 늘어나요.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이분들의 소득이 약간 증가해서 소비 Y가 조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미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 안정화 정치라고 부른다. 다만 이 폭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에 대한 리뷰고 이걸 다시 살펴보면 정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우양 하향하는 이유 세 가지, 이동시키는 네 가지, 수직인 이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이유 세 가지, 이동시키는 거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이론, 승수효과, 자동 안정화 정치까지 이렇게 개념들과 로직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은 필립스 커브와 전반적인 거시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